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이슈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김남국 의원 사건 이후에 또 어제부터 굉장히 핫한 이슈가 있는데 또 오늘 또 저희 방송을 위해서 그 현장까지 갔다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홍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오늘 방금 전에 갔다 오셨다고 하는 게 하루 인베스트 회사를 갔다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일단 그 얘기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들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거기는 여기 하고도 되게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지금 17층, 18층 거기에 위치한 거기 모 회사인 블루크래프터스와 거기 위층에 있는 하루인베스트를 직접 사무실을 갔다 왔는데요. 아하. 예, 완전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하고 한 15분 거리에 있다고 금방 예, 말씀해 걸어서 주셨어요. 10분,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예. 근데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지금 완전히 뭐 출입 금지 이렇게 뭐 안내문을 써붙이고 지금 예. 업무 시간이잖아요. 근데 예. 지금 업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불을 다 꺼놓고 뭐 지금 거의 사실상 제가 봤을 때에는 아주 급하게 사무실을 다 정리도 못하고 지금 닫은 상태다 이렇게 지금 판단되고 그래요?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예. 뭐 거의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갔다 오셨던 하루인베스트라는 회사, 참 이름은 되게 예쁜데 뭐 도대체 뭐 하는 회사고 이게 이제 가상자산 연결되어 있는 건 충분히 알고 있지만 조금 저희 시청자들한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하루인베스트는 이 가상자산 자산운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금융에 이제 빗대 본다면은 이 자산운용사나 아니면은 이 사모펀드라고 불리죠. 이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이런 뭐 펀드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가상자산 자산운용사. 예, 그거를 쉽게 말해서 가상자산을 굴려서 이제 수익을 낸 다음에 그걸 나눠주는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그거를 센트럴라이즈드 이제 파이낸스의 C파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얘네들의 가상자산 이런 금융사 이런 쪽으로도 알려져 있고 대표적인 이런 C파이 중 하나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인베스트가 어제 오전 9시 40분에 자기 파트너사에 문제가 생겨서 입출금은 중단하고 이제 미디움 아니면 뭐 링크드인, 트위터 뭐 이런 그 자신들의 이런 사이트를 다 닫고 그렇죠. 뭐 폐쇄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트위터는 다시 제가 보니까 살아났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폐쇄하고 뭐 강남에 위치한 사무실도 거의 지금 뭐 한 반 폐쇄한 상태고 직원들에게는 출근하지 말 거를 지시했다는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그 대표님께서 지금 그 사무실 갔다 왔다고 갔다 오셨다고 하셨고 또 표현상 뭐 야반도주 또는 사실상 사무실을 운영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셨는데 뭐 이건 왜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보통 우리가 그 오늘 평일이고 평일 업무 시간이면은 그 직원들이 그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일을 하고 누구 방문객이 오면은 그걸 뭐 안내를 하던가 아니면은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지금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저기 사신에 있는 것처럼 아예 문을 닫은 상태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도 딱 그 상태였습니다. 근데 짐은 완전히 다 정리를 안 한 상태죠. 일부 이렇게 쉽게 말해 야반도주 했다는 표현이 정말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일부 이제 저에겐 사무실이나 뭐 책상대로 남아 있는데 막 급하게 정리한 티가 났습니다. 참 이게 이 업계에 있는 종사자로서 이런 상황들이 참 계속 발생하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일단 뭐 조금 더 지금 상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커뮤니티를 많이 닫아놨는데 트위터 아까 페이스북을 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는 다시 오픈 시켜놓은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공지를 띄웠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하루라는 방식 그 운영사라고는 표현을 하셨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자본시장에서 하는 운영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조금 가상자산이니까 방법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대충 그런 일단은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맞다고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우리가 뭐 기존 금융사라고 하면은 화폐를 받은 다음에 이제 그거를 자산운용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자신들이 투자자들을 끌어모아서 이제 그 투자금을 불린 다음에 그거를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일부 수수료를 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이익분을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하는 식으로 배당을 하고 자신들은 운용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수익을 내겠죠. 그런데 하루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이제 받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더러 보통 홈페이지를 제가 보니까 거의 좀 확정적인 이익을 약속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또 어려운 부분 아까 방금 전에도 저희 이제 사기나 뭐 투자나 이런 것들을 지금 방금 전 일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보통 저희가 얘기한 자본시장의 그 운용사들은 특정 수익을 얘기를 하기보다는 수익률에 따라서 배당을 하는 방식인데 지금 하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고정으로 지금 수익률을 딱 정리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최근 공지를 보니까 뭐
그 하루 인베스트에서는 뭐 하루 마이닝이라는 용어를 예, 써가지고 예. 이제 한 12%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뭐 비트코인 기준이겠죠. 그래서 뭐 테더라든가 이런 가상자산을 받으면은 뭐 연 12% 정도의 이제 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상태이고 그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거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변호사님 이게 특정 확정한 이익 뭐 12%를 준다는 게 가능한 상황입니까? 일단은 12%는 객관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이율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은 말씀드릴 굉장히 수가 가상자산이 있습니다. 굉장히 업황이 안 좋잖아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야 12%를 준다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2%를 준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일단 사실 뭐 우리가 그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 예. 저희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투자자들이 예측한 가상자산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운용을 해서 12%보다 더 높은 이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으면은 투자자들한테 12% 줘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 이하의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손실을 보거나 하면은 당연히 이런 이유를 뭐 장기적으로 지급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른 금융사에게 비교해 봤을 때 네네. 기존 금융기관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이율을 줬고 저도 지금 이런 저축은행 파킹 통장 같은 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4% 이상 주는 데가 없어요. 아. 거의 3%대 후반도 아주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12%는 객관적으로 아주 높은 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릴 수 말씀하시는 있겠습니다. 저축은행 또는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은 12%를 준다고 하는 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이고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고정하는 게 상식에서 가능한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뭐 예. 일단 금융위 관계자 말에 따르면은 예. 자신들의 뭐 관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예. 자기가 뭐 높은 이율을 주겠다는데 그거를 뭐 법적으로 막을 건 없습니다. 일단 뭐 그거를 가상자산으로 그 이제 받으면은 그거는 뭐 유사수 신행위가 아니라는 이런 판례도 조금씩 네네. 나오고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일단은 법적인 걸 떠나서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이거를 따져야 되는데 네. 어떤 방식을 운영하는지 저도 참 궁금한 사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 금융권보다 압도적인 이익을 준다는 게 참 일단은 쇼킹했지만 뭐 결국은 좀 나와야 되겠지만 우선 현재 지금 사건이 발생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급하게 문을 닫았다가 다시 뭐 약간 커뮤니티를 열었다고 하지만 일단 하루인베스트 입장에서는 아직 뭐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사기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보다 높은 이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 자신감에 의해서 이런 확정 수익을 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요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쪽 공지 먼저 말씀드리면은 예, 예. 트위터라든가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공지를 올렸는데 자기들은 문제가 없는데 파트너사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예, 예. 이런 하루 인베스트 같은 곳들은 자기가 100% 운용을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큰 금액을 혼자 이게 운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파트너사를 여러 가지 이제 두고 그 친구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으면은 일부 이런 가상자산을 위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더 높은 이익을 내면은 자기들이 또 그 수수료를 주고 받은 다음에 그걸 또 투자자들한테 배당하는 이런 식의 그 구조를 만약 그 운영해 왔다고 보이는데 그 운용 과정에서 파트너사 하나에서 손실이 나거나 하면은 그런 공지를 올릴 수 있겠죠. 하지만 자기들이 손실 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것도 다단계처럼 결국에는 변호사님 대표님 얘기하시는 거 보면 투자하는 것도 세분화적으로 해서 각 그 파트너사를 주고 결국엔 투자자들도 12%의 그 수익을 일정하게 높게만 한다고 하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특정한 한 곳에서 손실이 좀 났다 하더라도 다른 파트너들이 하게 되면 약간 뭐 이익을 보존할 수 있고 12% 확정 수익을 준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는 충분히 납득을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게 결국 잘못하면 펀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일단은 그 폰지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예, 예. 흔히 뭐 이런 법원에서는 뭐 돌려막기 방식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지 않으므로 뒤에 들어온 투자자들의 돈으로 먼저 들어왔던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하는 거를 하는데 일단은 이 높은 이율을 자산운용 통해서 이런 걸 벌지 않고 추가 투자자들의 이런 투자금을 받아서 기존 뭐 이율을 지급해 왔다면은 당연히 폰지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 현재는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최근에 이거 말고 그 머지 포인트 사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예. 요거 그럼 머지 포인트 사태를 조금 더 시청자분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이 차이점이 있으면 좀 같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머지 포인트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이제
폰지 사기, 돌려막기 예, 이런 예. 방식이라고 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린 예, 바 예. 있고요. 뭐 예. 항소심 중이지만 그렇죠. 일단 머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제 그 할인율을 적용해서 뭐 2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뭐 10만 원짜리를 이제 8만 원을 충전한다 그렇죠. 하면은 뭐 10만 원을 포인트로 줘서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이런 방식을 사용했는데 그 친구들이 투자를 추가적으로 받지도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수익 방식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그 돌려막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포인트를 다 사용하는데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포인트를 결국은 지급하지 못해서 망하게 된 거죠. 그렇죠. 결국 이게 전형적인 폰지 사기 구조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제 이 문제가 돼서 네네. 사무실 직원 이 투자자들이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머지포인트 사무실에 가서 뭐 집기를 가져온다든가 약간 뭐 이런 직원들을 폭행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지금 임원들은 재판에 넘겨져서 뭐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제가 이거 약간 번외적인 질문인데 예. 갑자기 머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집기를 가져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루 인베스트도 그거를 생각을 해서 그냥 문부터 걸어 잠그고 그러니까 잘은 아직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본인들도 뭔가 조금 섬뜩한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사무실 문도 잠그고 직원들을 다 이렇게 퇴근시킨 건 아닌가라는 상황이 드는데. 근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게 예, 예. 그때 머지 포인트 때도 예, 예. 정말 우리는 당연히 그 포인트를 돌려받을 채권자들 이런 투자자들이 내 재산을 빨리 내놔라 안 그러면 그렇죠. 집기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직원들을 때리고 뭐 에어컨이라든가 막 이런 집기들을 가져가는 거는 범죄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 범죄는 약간 뭐 법은 이제 사후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예방하는 건데 그 일이 일단 발생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예, 주먹을 예. 피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보이는데 충분히 그걸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도 지금 그럴 위험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니까 기사들 통해서도 굉장히 지금 이 하루의 사태를 굉장히 이게 뭐 요 회사 하나뿐만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 아까 말씀하신 그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그 운용사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어떤 수익을 보장하거나 또 확정형 수익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이게 결국에는 돌려막기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뭐 돌려막기를 하진 않았어도 처음부터는 그러니까 올바른 사업을 통해서 계속 자기 선순환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투자 수익률이 안 나면 앞에 있는 돈을 다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상황들이 좀 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는데 이게 법리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폰지 사기를 결국은 이거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거는 사실 되게 이후에 발생하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젝트들을 이런 걸 구분하는 거는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당연히 계속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기업을 예로 들면은 네네. 처음에 이게 지금은 아무도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미 투자금이 다 고갈됐다. 추가 투자 안 받으면 망한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당연히 시장 지배자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아주 큰 손실을 보더라도 계속 이런 투자를 했었죠. 계속 투자를 해오면서 물류센터 짓고 저렴한 가격에 뭐 이런 로켓 배송하고 막 이러면서 엄청난 적자를 떠안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스닥 상장해가지고 뭐 투자자들이 상당한 이익을 받고 지금도 뭐 영업이익을 이제 흑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었죠. 뭐 그때 당시에 좀 얘기하면 그 일본에 있는 저희 그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이제 그런 소문이 싹 사라지면서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상장도 됐고 굉장히 이제 큰 회사로 성장했던 상황들이 있긴 합니다만. 예, 그것도 당연히 뭐 수익 구조가 있긴 예, 했지만 일단은 추가 투자를 못 받으면 그건 망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그때 망했으면 그걸 폰지 사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하. 예, 그냥 사업 실패로 볼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요즘 주가 폭등으로 테슬라가 아주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4년, 5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로스쿨에서 공부할 때 예, 테슬라 관련해서 이제 뉴스를 본 기억이 나요. 레포트를 봤는데 이제 몇 년간 투자금만 까먹고 있다 쉽게 말해서 이거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적자를 기록해서 투자금을 받아서 계속 적자를 기록했고 계속 이걸 버텨왔고 초기 투자자들은 지금은 뭐 이익을 많이 받겠지만 자본 잠식 직전이다. 한 4년 전, 5년 전. 그래서 회사의 지속성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거를 그때 문제가 생겼으면 이거를 폰지 사기라고 할 수 있냐?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폰지 사기인지 아닌지 이거를 뭐 구분하거나 아니면 이런 판단하는 기준 이거는 상당히 좀 사후적으로 밝혀지는 거 있어도 지금 그 우리가 이런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게 폰지 사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는 아주 어렵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폰지 사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예, 예. 사업 수익 구조가 명확한가 이거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업 수익 구조가 실현 가능한가를 스스로 판단해야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투자도 많이 들어올 거고 이게 잘 될 건데, 만약 그게 잘 안 보이면은 폰지 사기로 가거나 아니면은 진짜 제가 뭐 4년 전에 테슬라 투자를 안 했지만 그때 보지 못한 엄청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정말 옳은 말 같습니다. 이 리스크가 높고 이런 그 리턴도 높은 거는 정말 동전의 양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투자를 할 때는 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을 그 새기고 이걸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변호사님 일단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현재 뭐 일반인들은 없겠지만 현재 하루에서 그 투자를 했던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이 그런 사람들 있죠.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사실상 예. 그 지금 하루 인베스트에서는 자기가 뭐 자기들의 문제가 없고 파트너스의 문제가 생겼으니까 네네. 러브풀이 아니다 이렇게 공지를 명확하게 올린 상황이에요. 네네. 그게 맞다면은 어차피 입출금이 좀 중단돼도 그게 정상화되면 다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 그것과 별도로는 뭐 자기의 뭐 이런 신뢰도의 타격은 불가피하겠지만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진짜로 이게 러그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잖아요. 아하. 이거는 어쨌든 국내랑 해외 법인이 막 이렇게 둘 다 있지만 그렇죠. 일단은 뭐 국내 쪽에서는 이제 투자자들이 좀 더 이런 파산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부 금액을 회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주 극히 일부의 상황만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러그풀이 맞다면. 그래서 사실상 이 사기를 당한 다음에 발빠르게 대처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직 하루 인베스트 상황은 이제 막 초기에 지금 시작된 상황입니다. 오늘 그 변호사님께서 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향후에 좀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또 다음 방송 시간에 한번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알겠습니다. 대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